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있었던 헌재 결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어찌 보면은 당연한 헌법상의 구조, 당연한 헌법상의 의무를 확인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3권이 다 관여해가지고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국회가 선출하고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 혹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런 당연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회 측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현재 헌법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 즉 헌법상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든지 3명 중에 2명만 했잖아요. 선별 임명한 것. 이거 다 문제다 이렇게 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아마 임의로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를 임명하지 않을 그러한 재량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권한쟁의에서 이런 권한의 침해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 권한을 우리가 국회의 권한, 어디의 권한이라고 표현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민주공화국의 질서 속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기관 간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국민이 질서를 부여한 권한의 분배를 위반했다는 점에 있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군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임명을 임의로 한 명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위헌성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헌재가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헌재 결정이 지금 제가 만장일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별개 의견이라는 게 달렸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을 국회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3명이 별개 의견을 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네, 보통 보면은요, 이제 대법원의 재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보면은 결론에 있어가지고 그 결론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 의견 이렇게 쓰고요. 네. 또 별개 의견이라고 해서 결론은 동일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논리에서 나는 다른 입장이다라고 할 경우에 별개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보충 의견은 그 기본적으로는 다수 결론에 따른 의견에 부합하는 내용이지만은 자신 의견이 같지 않지만 거기서 보론으로 또 쓰는 걸 보충 의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별개 의견은 지금 기본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이 위헌이라는 점에 있어서 결론을 동일하게 여기면서도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것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적 요건으로서 국회의장이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이 필요로 한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왜 이게 그럼 결론이 똑같이 갔을까라고 궁금하실 텐데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후에 국회가 14일에 본회의 의결을 다시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추인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그 절차적 하자를 흥결을 치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최종 결론이 동일하게 나온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쟁의를 국회 차원에서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적시를 하고자 별개 의견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좀 남겼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절차적으로 네. 왜 어떤 걸 앞으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각하했거든요. 이건 어떤 뜻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범한 것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송 요건이 안 된다. 즉, 이 절차와 소송에서 다룰 만한 사안이 아니거나 혹은 그런 부분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부적법 각하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은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고 추천한 권한을 임의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것을 선별적으로 행사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바로 임명하는 효력을 나눈 것은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재판 과정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절차와 결론으로서 할 수 있을 만한 성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유로 각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선고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심이 언제 임명할 거냐 이 부분인데 국민의힘이나 정부 측에서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임명하라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네. 만장일치의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안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확실하게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 헌법재판소법과 우리 헌법 정신에 따르면은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다 문제를 했으면은 그 결정의 취지대로 그거에 따른 처분 혹은 처분을 안 했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위를 해제하고 바로 그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즉 헌법상의 자신의 위헌적 행동을 해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행위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권한대행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직위를 권한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생각나면 그때 해도 될까요? 아니죠. 매분 매초 매 순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위헌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합헌적으로 자신이 거기에 따른 임명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하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이 권한쟁한 심판의 결정문으로 재판관 임명이라는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하는 의무를 대신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법적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밝힌 것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바로 임명을 안 해도 된다거나 바로 임명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해석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확대 해석을 넘어서는 완전한 네. 잘못된 해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다. 네. 제가 어제 헌법학자에게 여쭤봤어요. 시한을 못 박지 않은 건 그러면 바로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오히려 그 반대다. 바로 임명해야 되니까 시한을 못 박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법에서는요. 네. 가령 이제 여러 가지 금지 법규들이 있죠. 자, 금지 법규들이 있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법규를 금지에 대해서는 무엇이 뭔가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 위반 행위를 언제 고쳐야 할까요? 바로 고쳐야죠.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학적으로 더 넓게 하다 민사법으로 보더라도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기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그 의무가 있다라고 청구를 하게 되면 바로 기한이 도래를 하는 겁니다. 국회가 지금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이제 임명 절차를 진행한 추천 절차를 진행한 거는 한참이 지났고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한참이 지나서 이미 국회가 관련된 재판관 추천 후보를 이제 추천한 것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넌 왜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것들 임명 안 하고 있냐. 이건 위헌이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미 굉장히 늦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할 의무가 당장 지금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관심이 가는 게 그러면은 마은여 후보자가 이제 재판관에 임명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만약에 참여를 하고자 한다면은 그 지금 임명이 선고기 전에 임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참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다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재판 변론 절차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론 절차 갱신을 위해서 한 번 더 다시 변론을 재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변론에 참여해서 이제 갱신합니다라는 것들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고 과정에도 참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은혁 후보가 지금 임명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첫 번째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변론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제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 선고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변론이 종결될 때 참여했던 8명의 재판관만이 평의와 결정에 참여해서 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됐고 이 재판 과정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다시 갱신을 해가지고 선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이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선고의 시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변론이 다 종결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선고를 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제 재판부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변론 갱신을 해가지고 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말씀은 참여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건 헌재 재판관들 평의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네. 전제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너무나 당연한 헌법상 의무로서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임명을 계속 안 하고 저렇게 위헌적인 행동을 버틴다면은 선고기일까지 뭐 다시 참여시킬 방법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그렇지 않고 임명을 한다고 하면은 재판부 차원에서는 그런 마은혁 재판관이 이 변론 절차에 참여해서 선고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변론을 재개해서 하고, 만약에 꼭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냥 변론 갱신 절차 갱신 없이 바로 선고기일 예정대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 그 평의 결과 이제 그 지금까지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투표 의견이 갈리지 않는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특히나 별도의 이제 변론 절차 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지금까지 8명의 재판관으로 선고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회피, 이것도 가능한 방법입니까?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그 회피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재판에 아예 그 변론에 아예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안 했고 이미 평의도 시작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돼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더라도 선고만 남은 경우에는 뭐 갱신 절차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변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그 판사나 재판관은 여기서 참여를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 재판 절차에 대한 회피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판단을 하시기에는 그냥 8인 체제로 선고를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결정을 하겠지만은, 그리고 또 전제로서 임명이라는 절차가 있어야겠지만은요. 그래도 조금 그런 방향으로 더 추론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이제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 기일을 헌재가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변론 절차에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시정하고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선고기일을 변론 종결 전에, 즉 대통령 탄핵 심판 종결 전에 아마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종결 이후에 이제 선고기를 잡았던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이 탄핵 심판 결론에 있어가지고 참여시키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선고기를 종결 이후에 잡은 게 아닌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또 어느 경우나 기본적으로는 결론에 있어가지고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또 다른 결정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재작년에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에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했는데 선관위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한 거잖아요. 이 결론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곳은 그 다른 여러 가지 부처들에 대한 감사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예, 하지만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 권한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헌법기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헌법상 권한을 분배하고 나누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대통령이 관할하는 행정부에 있는 각각의 부처들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독립적인 헌법기관은 헌법기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 기능들을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 또한 이제 특별하게 이상한 것을 판단했다기보다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헌법상 분리된 기관이 각자의 다른 기관을 감찰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그런 구조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보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럼 각각의 헌법기관들은 외부 감사를 다 안 받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각 헌법기관들은 독자적인 고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와 감사 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 헌법기관에 소위 말해서 사무를 책임지거나 혹은 기관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임명 권한은 또 다른 헌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정무직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권력 분배와 헌법적인 권력 분배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헌재가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또 함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생각보다 법률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임의적인 마치 상위 기관처럼 직무 감찰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대해서 선거를 패배한 다음에 그 선거의 패배에 대한 분풀이로 혹은 선거 패배를 뒤덮기 위해서 혹은 지금처럼 뭐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휘하에 있는 감사원의 감사 권한의 직무감찰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 사이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들이 갈라져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당연한 헌법상 기준을 보여주면서도 또 헌법기관
헌법기관 간의 그런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래서 마지막 두 차례 변론 때 그 부정선거론을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지금 뭐 부정채용 의혹과 부정선거는 관련 없습니다. 부정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은요. 그러니까 소위 그 헌법기관의 신뢰를 흔들고 그 헌법기관의 고유의 헌법적인 권능 을 손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헌법기관의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랑은 완전히 별개로 각각의 헌법기관의 자체적인 문제나 만약에 부정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사원의 감찰을 못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지거나 형사적인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기된 의혹이나 문제들, 특히 뭐 부정채용 관련돼서는 또 선관위 차원에서 어떤 게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잘 밝히는 것은 또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선관위의 부패 행위에 대한 성역을 인정하는 것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 자체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 보실 때는 자체 감찰로 되겠어? 이렇게도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각각의 헌법기관의 권능 그리고 헌법기관에 대한 신뢰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얼마나 엄정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건 있습니다. 각각의 헌법기관들이 마치 이제 독자적인 권력처럼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세습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부서의 수장, 뭐 사무총장, 지금 예를 들어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 갑자기 임명이 되기도 했잖아요. 선거를 관리하는 중대한 업무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지휘권과 관리 감독 권한들에 대해서 임명으로서 교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말해서 성역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은 왜 선거관리위원회를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분류를 했는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러 가지 의사가 국가 권력의 형성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통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통로에 대해 가지고 특정한 정치 권력, 특정한 어떤 영향력이 작동하게 된다면 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 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권한에 대해 가지고 중요한 영역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의 그 헌법기관들의 내부적인 자정 혹은 문제점에 대한 스스로 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들은 당연히 또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명태균 씨 수사 좀 여쭤볼게요. 그 창원지검에서 하던 수사를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왔는데 첫 번째 강제 수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에 대한 집하고 사무실 압수수색이었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왜 오 시장이냐 이렇게 보지만 수사 관점에서 보면은 왜 첫 강제 수사가 그쪽으로 향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증에 있어가지고 훨씬 더 수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보자면은 뭐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좋지는 않지만은 보통 이제 이런 의혹들이 정권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을 때 한참 이제 수사가 뭐가 안 되는 것 같다가 특검을 도입한다고 하면 갑자기 수사속도가 활락 빨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특검 법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빠르게 잘 수사를 하고 있으니 특검이 불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또 하나의 입장에 만들기 위해서 또 수사가 빨라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문제들이 또 제기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걸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요.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명태균을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수사의 본류인데 그 부분도 뭐 수사를 하겠지만은 오 시장과 관련돼서는 일단 지금 얘기되는 것은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이제 강혜경 씨의 계좌로 그 여론조사 비용이 입금되거나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미공표 여론조사가 실시된 내용들이 일부 증거로서 확인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이거에 관한 의혹의 마지막 한 조각만 찾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를 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뭐 제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까? 만약에 이 혐의가 입증이 되면?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모금해서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정치 후원금 내고 후원금 내역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외에 정치인이 정치 자금을 다른 방식으로 수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거기에서는 직접 돈을 받는 것도 있지만 마땅히 그 사람이 내야 하는 거를 누군가 대신 내므로써 그 사람의 정치 자금으로서 그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 또한 마찬가지죠. 여론조사 비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치 자금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걸 누군가 대신 내줬다면 이것 또한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정치 자금을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